이 작품 한번 보면 이런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잖아. 자, 이러면 이 이문구라고 하는 작가가 농촌의 현실도 잘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학성을 잘 갖추면서 쓰는 문체를 가지고 있는 작가야. 자, 여러분 우리 소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주제 문체 구성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는 그 해학적인 문체를 잘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농촌의 현실과 해학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해학성이 또 어느 작품을 배울 거냐면 오늘 옹고집전을 배울 거야. 그러면 그 옹고집전이랑 여러분 이 작품 모두 다 해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황씨는 바빴다. 이 필목 인매즘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이러면 장돌뱅이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 얘들아? 떠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떠돌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이게 장돌뱅이야. 그러면 황씨는 여러분 왜 바빴냐면 필목이 여러분 그 애기들 쓰는 천기저귀가 있거든요. 그 무명천. 그래서 그 무명천을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다 둘러매고 막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걸 팔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황씨는 좀 바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물건도 팔고 대전 갔다가 광천 갔다가 홍성 갔다가 화성 갔다가 청라 남포 웅천 모든 곳에 장이 서는 곳마다 다 매장치기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바쁘게 생활을 했던 거네.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하였다. 돈도 좀 벌렸대. 그러면 여러분 그 무렵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 황씨의 과거는 바쁘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여러분 삶이었던 거야. 어떤 게 안정적이냐면 경제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서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미래가 암담해요. 왜냐면 남아있는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닥쳐올 미래와 대비되는 과거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그 얘들아 기세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지금은 이란 뜻이야 얘들아. 지금은 흰목 젖혀가면서 살아볼 텐데 이런 흰목 젖힌다는 건 뭐냐면 고개를 이렇게 젖힌 다음에 의기양양하면서 다닐 텐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 그럼 의기양양하면서 다녔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방정 많은 놈의 까시미룡. 여러분 까시미룡은 지금 여러분 캐시미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옷감이 있거든. 그 캐시미어가 여러분 아주 얇은데 엄청 따뜻한 소재야. 근데 그게 캐시미어가 얘가 좀 따뜻한데 그거를 여러분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짭으로 만드는 합성 섬유가 여러분 이 캐시미어 비슷한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 정확한 발음을 모르니까 까시미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얼른 들어와. 자, 그래서 여러분 합성섬유인 카시미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아까 뭘 팔기 시작했냐면 필목을 갖다 팔았거든요. 필목이 무명천이에요. 근데 이 무명천은 옛날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천이긴 한데 요즘은 잘 안 써. 요즘은 애기들 여러분 그 피부 약하니까 애기들용으로만 좀 쓰지 요즘은 잘 안 써. 이 무명천은. 왜냐면 물론 천이요 면이어서 좋기는 한데 좀 꺼틀꺼틀하고 부드럽지는 않거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써.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들아 부드러운 소재의 섬유가 등장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이 장사가 될지 않겠구나. 그치? 이걸 암시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겠구나. 이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황씨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유 이놈의 까시미롱 이러면서 까시미롱을
전망하고 하심이롱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나가 떠래면 살아볼 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이거 충청도 사투리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제품은 뭘 쓰고 있냐면 옆에다 한번 정리해보자.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을 하는데 표가는 여러분 우리 남신주유동 박씨공방에서도 했었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토속적, 향토적, 그치? 그래서 여러분 토속적 분위기 만들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사실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토속적, 사실성.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이 좀 잘 되고 있어서 가지고 직접 여러분 물건 갖다가 시장에 팔기도 하면 돈을 좀 벌었다는 모양이야. 그런데 공당에 들인 공장이 이러면 초협이 협소하다는 뜻이에요. 협소해서 헛값마저 털어서 늘려가면서 쏠락쏠락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쏠락쏠락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얘들아? 좀 확장하기도 했다. 이런 공장을 확장하기도 하고 조금 여러분 돈 좀 됐다. 재미가 있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었다. 자, 오래잖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끝까지 다 갚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앞부분 내용이 좀 생략됐지만 여러분 황신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선출이가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 가면서 그동안 여러분 이제 머슴들은 세경을 모으거든요. 약간 이제 돈이야, 돈, 알바비 이런 거 돈을 모아놓은 거를 여러분 이 주인한테 맡기고 가요. 왜냐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은행이 보편화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거든. 그러면 맡겼는데 황씨가 그 돈으로 여러분 공장을 차렸어.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미안하니까 이거 빨리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그거 이제 갚게 생겼다. 그것도 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사도 잘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그 아랫부분을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될 거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 그런 판에 대해 되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직조공장이 기울어질 걸 예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는 여러분 뭐 때문이었냐면 아까 캐시미어에 짭이 나왔기 때문인 거야. 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임금 은내에 공업단지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소문이 들었다. 측량을 끝냈다라든지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가기 시작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 조그마한 마을에 공장단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장단지가 생기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탱크같이 생긴 거라고 표현을 했거든. 직유법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직유법은 그 큰 공장이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 위압감. 그럼 여러분 이 지금 황씨는 여러분 공장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아까 헛간을 하나 좀 늘린 거였거든.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집에서 다 손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공장이 막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장이 이러면 두어 채가 서고 이어서 사람이 딸린다는 기별이 있다란데. 이러면 공장이 막 두어 채가 생기는데 사람이 딸린다는 건 여러분 일할 사람이 부족하더라. 그만큼 여러분 큰 공장을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인 농촌의 풍경과는 조금 이질적인 여러분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이걸 보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선출이한테 빌린 돈 여러분 이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고 여러분 이제 이러면 일을 못하게 생긴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선출이한테 얘들아 빚으로 쓴 돈은 뭐가 생기게 만들어질 거냐면 갈등이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얘들아 갈등이 유발될 거다라고 써주면 돼. 자, 그리고 이러면 사람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니까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직공들의 얘들아 요구가 생겼다는 건 그럼 여러분 이 공장에서도 갈등이 시작했다는 거야. 공임을 배로 올려주던지 새로 선 공장을 가게 놓아주던지 여러분 하라는 것이었다. 노임을 배로 인상해가면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주 조그마한 사업이었고 얘들아 아까 온 시장을 다 돌아다녀야
조금 이익이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노임을 이 2배로 올려주겠어? 자, 또 노임을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여기를 빠져나갈 눈치였다. 왜냐면 저거 옆에 새로 생긴 공장 뭔가 있어 보이잖아. 여러분 저기 새로 생긴 공장 엄청 크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 어린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농촌 사회에서는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같이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상부상조하는 게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여러분 이제 직공들은 여긴 장래성이 없어. 그냥 슉 옮겨가. 여기는 나한테 돈 많이 안 줘? 슉 또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요즘은 여러분 이제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 옮겨 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옛날 여러분 농촌의 가치관으로 보면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농촌 사회가 지금 이 큰 공장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공동체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걸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 가치에서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틀 동안 쟁의까지 벌어졌대요. 여러분 쟁의는 투쟁이에요. 투쟁. 여러분 막 일하는 사람들이 막 투쟁도 벌이고 일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속수무책이었다. 선생님 밑에 위로 올릴게.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을 것이다. 그쵸 여러분 공장에 이미 걔네들은 거기 이제 취직을 해놓고는 자기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새로 생긴 제과공장과 그 다음에 전기기구 조립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신의 초창직 공장의 2달치 품삯에 맞먹었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여기 큰 공장은 임금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황신의 농장에서의 임금보다 몇 배가 더 많았던 거야 얘들아? 2배나 더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황신의 임금보다 여러분 곱하기 2를 해줘야 큰 공장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공들이 노임을 몇 배로 올려주라고 얘기했던 거야? 2배로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인건비에 얘들아 이런 물건까지 상승하는 걸 앙승이라고 해 얘들아. 앙등이라고 해. 이 앙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은 예측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직공들이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희망성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가 말이 좀 빨라요 아니면 느려요?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희망성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천천히 얘기하는 거야. 미쳐도 곱게도 미치지 않고 지집년들이 알씨를 때가 되어서 시집이나 가면 그만인데 시집 가서도 불어다가 서방공대 갈 헐라간디 이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서방이 있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갔는데도 공장 일을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옛날 가치관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뭐든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이 어디 따로 있을까봐. 그러면서 자기네도 희망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황씨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직공들을 탓하고는 있거든요. 직공들을 탓하고 원망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황씨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큰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적응을 빠르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오른쪽에 얘들아 우리 빈 하나 더 있어. 오른쪽 한번 봐봐봐. 자, 거대 공장의 이 단지 조성과 그 다음에 직공들의 쟁의는 여러분 새로운 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기존의 간의 수공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간의 수공업들이 모두 다 몰락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4번째 문단.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직공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도 또 한 번 더 치명타가 있었다는 거지. 황씨로선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나라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렸던 것이었다. 여러분 진짜 누가 황씨한테 돌팔매를 던졌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팔매는 여러분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야 얘들아. 자, 뭘 비유를 해주고 있냐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 지금 팔매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결정타였다.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여러분 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아까 얘들아 뭐라고 이게 간의 수공업. 그렇지. 간의 수공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면서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채 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결정적으로 망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기계화가 되고 있는 걸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기는 다 손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천도 무명천도 다 기계로 만드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럼 보자. 세상은 빠르게 기계화가 되고 있어요. 즉 도시화, 산업화, 기계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황 씨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황 씨가 몰락한 원인은 새로운 변화에 얘들아 적응을 빠르게 못한 무지야, 무지. 알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대의 탓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한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카시미론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시골에도 회오리쳐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유행은요 도시가 빨라요 아니면 시골이 빨라요? 도시가 빠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골에서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렇게 이 카시미론이 유행할 정도면 그럼 이미 도시에서는 카시미론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골에서도 회오리 치던 여러분 유행을 여러분 이 황 씨는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회오리 친다라는 것도 비유적 표현이야. 어떤 거냐면 새롭고 급격한 변화를 비유해주고 있다. 자,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이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너무 무서웠다. 카시미론의 위력도 날로 그랬다. 어느새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황신의 기계들이 거미줄을 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미줄이 왜 생겨요? 안 써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황신의 물건에 뭐가 줄어든 거냐면 수요가 줄어든 거지. 그럼 여러분 수요가 줄어들면 여러분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공장 운영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장을 폐업해야 되는 수순까지 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 밖엔 쓰임새가 없는 이 백소창 한 장 토막에 두서 필 정도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급전이라는 건 여러분 갑자기 변했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기들 쓰는 천귀저귀 용도로만 서너 필 정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기 천귀저귀가 여러분 사실 뭐 많이 필요해봤자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빨아서 계속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여러분 이렇게 천을 하면 이 정도가 한 필 정도거든. 그러면 이 한 필 정도면 애기 기저귀는 여러분 한 여기에서 한 3, 4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두서 필이면 한 10장 정도니까 계속 갈아서 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밖에는 여러분 안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쫄딱 몰락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황 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려고는 했지만 도리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그걸 적응할 수는 없었던 거야. 자, 조금 늦었던겨. 다 시절 돌아가는 걸 보아감에 눈치로 해야 되는데 아유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 말은 시대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고 있다. 황 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관심 가져봤자 뭐해? 여러분 쓸모가 없죠.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관심을 가져봤자 이미 늦은 일이었다.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 건디지 못한 채 세상 물정이 어두웠음을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조용히 문을 닫았는데 돈을 여러분 하나도 벌지 못한 상태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출이한테 줄 돈 여러분 회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선출이에게 줄 돈이 회수되지 않아요. 회수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선춘이랑 여러분 갈등이 당연히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줄거리로 갈게. 소창직 직조 사업에 여러분 실패하게 된 황 씨는 암소를 키워서 선출에게 빚을 갚기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안으로는 이런 기계금 나머지 것도 좀 팔고 이런 좀 정리해서 그 돈으로 암소를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자, 황씨랑 선출이는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출이 그래도 좀 착하다. 여러분 자기 돈 다 날려서 암소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군대 갔다 와봤더니 돈이 없는데도 황씨를 용서해 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출이랑 함께 여러분 암소를 키운다는 건 선출이는 여러분 황씨를 그래도 용서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군대 갔다 와봤더니 돈이 없는데 벌써 이 나라 직조 공장은 다 날라먹었다고 하고 그럼 암소라도 이러면 이 암소가 선출이나 여러분 이 황씨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소는 이 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에 해당한다. 자, 그 암소가 송아기를 베게 되는데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고사하던 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이 무심코 술지개미를 소 여물통에다 넣어둔다. 자, 여러분 그 술지개미가 뭐냐면 술을 만들다가 남은 그 찌꺼기. 여러분 옛날에는 술을 뭘로 만들지? 지금도 그래. 얘가 술을 뭘로 만들지? 곡식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맥주는 보리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술은 여러분 쌀로 대부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 지역마다 여러분 좁쌀로 만드는 술도 있고 막걸리 여러분 이런 거 다 곡식으로 만드는 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곡식을 여러분 쪄요. 찐 다음에 누룩이랑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물을 넣어가지고 술을 빚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찌꺼기들 남겠죠 여러분. 그걸 술지개미라고 해요. 근데 이 술지개미가 술 맛이 나요. 당연히 술을 만든 거니까. 그리고 냄새가 약간 꼬시롱하면서도 얘들아 그 뭐라고 해야지? 이게 좀 달달해. 왜냐면 술도 여러분 이렇게 막걸리 먹어보면 그래 얘들아 저를 막걸리 먹으면 약간 달달한 맛이 나거든. 그래서 술지개미는 좀 달콤하고 얘들아 술 맛이 나. 진짜 얘들아 근데 술지개미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럼 진짜 취해요 여러분. 왜냐면 술 맛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술지개미는 술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게 술이랑 거의 똑같은 성분이 거의 다 있으니까 그 소 여물통에 모르고 넣어주었는데 이걸 맛본 암소는 여러분 여물통이니까 여러분 먹었던 거지. 암소가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냄새가 나는데 거기 아까 달짝지근하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걸 먹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술을 마셔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 술지개미를 이만큼 빚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걸리가 몇 통이나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술독도 다 비운 거야. 술지개미랑 그다음 술독이랑. 자, 그럼 봐봐.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어 쓰면서 소란을 떠는 바람에 아이고 소가 사라졌다 막 이러면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오고 선출이 뛰어나오고 수송이가 뛰어나오고 곽서방이 뛰어나오고 그다음 철호가 머슴방에서 다 뛰어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인물들을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인물들을 쭉 열거해서 인물들의 긴박함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긴박함을 강조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사건이 발생을 해버린 거잖아. 그치? 사건 발생의 긴장감을 부여를 시키고 있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다. 여러분 양순이는 여러분 황씨의 딸이야. 황씨의 딸이고 올라 엄니 소가 어디 갔대? 이러면 엄니가 어머니지. 어머니 소가 어디 갔어요? 왜냐면 여러분 얘가 여러분 그 외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 술지개미를 먹고 술이 너무 맛있어서 아까 어디에 갔다고 얘들아?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피웠다고 했지. 이러면 줄을 끊고 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광에 있는 술 다 처먹은 거야. 이 암소가. 그러니까 소가 어디 없냐면 외양간에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 소 어디 갔어?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런 그 다음에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서 법석 들기 시작을 했다. 소가 아이고 큰일 났네. 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소 죽이겠는디? 이러고 하면서 소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을 뱉으면서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단
술 지게미로 목이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옆에 두고 더 참지를 못해 고삐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를 하고 나와 대가리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고는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이 들어가지고 외양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 소가 나온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소가 술 냄새에 혹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사람들이 추측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사건이 전개된 양상을 추측의 방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보라떼게 간음으로는 쌀 한 말을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한 몇 말 정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소는 줄 잡아서 막걸리 노말가우치를 단숨에 먹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면요, 여러분 이 쌀 한 마리면 여러분 거의 한 이렇게 한 40kg 엄청 큰 거거든요. 여기 큰 여러분 이 쌀을 다 이러면 막걸리로 빚은 거야. 그래서 한 10개, 한 10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10개 중에 4개를 다 처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가 외양간에 없고 소가 얘들아 지금 난리가 난 이유는 소가 줄을 끊고 어디로 들어가서 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뭘 먹은 거야? 술을 마신 거야. 근데 여러분 소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좀 너무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게 만들거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해악성이라고 해. 근데 이 해악성이 오히려 비극적인 거야. 그치? 왜냐면 얘가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악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사건은 심각한데 계속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추리와 항씨는 눈이 뒤집혀버렸다. 그치 얘들아? 왜냐면 이게 암소가 얘네들의 뭐였지 얘들아?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쵸? 자,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신의 밤마당에 가서 우물도랑 건너서 타정마장에서 주정을 하는 중이다. 여러분 소가 술 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되게 웃긴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해악성이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술에 취한 암소가 사실 여러분 이 소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봤을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술을 진짜 얘들아 기억이 끊길 정도로 마시면요 그 다음날 이 속이 진짜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술을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이제 마시고 너무 사실 술자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맨날 게임하고 애들이랑 만나서 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막 술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원래 술을 마시면 살이 찐다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 밑병이 나가지고 얘들아 그 살이 정말 쫙 빠졌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그때 몸무게가 진짜 얘들아 45kg까지 45kg 술 때문에. 이러면 술 너무 처먹어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얘들아 그 다음날 여기가 너무 쓰려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도 마실 땐 재밌죠. 여러분 그래도 계속 마시게 되는데 얘는 이걸 처음 경험해 본 거잖아 이 소가. 그러니까 이 소가 엄청 고통스러운 거를 여러분 지금 주정한다, 여러분 속에 불이 났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주는 거야. 펄펄 뛰다가 나뒹굴고 비틀거려서 일어났다가 대가리를 쳐박기도 하고 제대로 못 일어나는 거야. 대가리를 계속 쳐박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쳐박고 일어나려고 하면 쳐박고 엉덩춤이 한참인가 하면 얘들아 소가 지금 엉덩이를 계속 흔들면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모로 자빠지고 버둥대고는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가 술에 취한 모습을 뭐 해주고 있냐면 묘사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서술 방식이 묘사야 묘사. 여러분 이 묘사는 여러분 아무래도 좀 더 사실성을 부여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묘사는 여러분 지금 뭘 만들어낼까 얘들아? 해악성 대성 만들어 얘들아. 왜냐면 여러분 계속 춤춘다 이러면 그 다음에 얘가 얘들아 막 자빠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죠. 자, 그런데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대. 여러분 지금 소는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장승이래. 여러분 장승이 뭔지 알아 얘들아? 마을 앞에 세워놓는 여러분 그 수호신이거든요. 그럼 마을 앞에 세워놓는 수호신들은 여러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소가 날뛸 때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할
할 수가 없냐면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소는 진짜 크니까 이 소한테 얘들아 치이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 말릴 수가 없는 거. 자, 선출이와 황씨는 여러분 근데 자기의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암소에게 뛰어들어가고 고삐를 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들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칠까봐. 자,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해서 지쳐서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버렸고 선출이는 푸닥거리 끝난 뒤 또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얼굴에 싱거운 얼굴을 해서 허수아비가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돼버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황씨는 여러분 너무 어이없고 너무 황망하니까 여러분 털썩 주저앉아 버렸대. 그리고 여러분 선출이는 얘들아 넋이 나간 거야. 얼굴이 얘들아 이렇게 싱거워졌다고 했잖아. 넋이 나간 거야. 그러면 황씨하고 여러분 선출이의 이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이냐면 여러분 절망감이죠. 이 두 사람의 절망감을 구체적인 행동과 비유법으로 제시를 한 거야. 여러분 어느 부분이 비유법을 썼어 얘들아? 어느 부분이 지금 비유법이야 선생님? 똥 못 얻어 먹은 사람 마냥, 그치? 그럼 지구법이지. 어머 마냥은 지구법이야 지구법. 자, 그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그 아랫부분 다시 할게요. 자, 속으로 황씨가 아유 생씨가 아니라 목류주기를 바랬고, 이런 목류가 뭐예요? 목류? 꿈을 꾸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황씨는 꾸미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출이는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이 보는 게 낫겠다. 여러분 내 저 희망, 유일한 희망이 죽을 바에는 사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절망을 느끼고 있고 모두들 넋이 나가서 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집토밀 좀 갖고 와라. 소 얼어 죽겠다. 여러분 소가요 탈진을 하고, 소가 지금 여러분 얘가 이제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마시니까 약간 기절한 상태인가 봐. 그래서 소가 얘들을 살리려고 마을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누군가 집다리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지고 와서 이윽고 마당 한복판에 때 아닌 모닥불이 화릉화릉 타오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을 시켜 개워내도록 해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토 한 번 하면 좀 약간 사실 속이 좀 괜찮긴 하거든. 그래서 토를 시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양순이에게, 아까 양순이가 누구더라? 황씨 딸, 그치? 황씨 딸에게 맷돌에다가 녹두를 타오도록 재촉을 했다. 부랴부랴 맷돌에 녹두를 쌀낸 녹두가루를 민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에다가 한 배알을 갖다 들이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워낙 근데 의식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소는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기절을 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 박사가 온다 하더라도 소용없겠다라고 하는 소리만을 잦아질 무렵 소는 잠이 들어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실한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 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얘들아 봤을 때는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들이 얘들아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는 깨어나요?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죠. 이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날씨는 섣달 날씨래. 여러분 섣달 날씨 할 때 섣달이 뭐야 얘들아? 섣달? 설날. 설날이 언제 있어 얘들아? 1월에 있잖아. 음력 1월에 있잖아. 음력 1월을 섣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계절이 언제냐면 한겨울이야 한겨울. 그러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를 갖고 와서 모닥불을 피우는 거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자, 바람은 삼경을 넘었대. 그러면 자, 삼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고전 소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시간제 표현이에요. 그렇죠? 밤 11시부터 1시를 얘기하니까 시간적 배경은 완전 한밤중이 됐다라는 거야. 소가 어른인 마당 여러분 한가운데서 불티만이 하늘 높이 치솟곤은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고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한 몽에 벗어서 던지듯이 결국 가죽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소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소가 죽었구나. 그렇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황씨하고 선출이한테는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쵸? 자, 여러분 봐봐. 앞에서는 좀 약간 해학적으로 웃음을 유발을 했잖아. 근데 이렇게 비극적 결말이 왔을 때 그 비극성이 어떻게 되냐면 더 고조가 돼. 맞아. 해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비극성을 써버리면 비극적 결말이 더 고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들아.
자,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러면 유만부동이라는 뜻이 모든 게 서로 같지는 않더라. 이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똑같은 자식이어도 이러면 더 아픈 새끼 손가락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이어도 다 똑같지는 않은 거야. 그러면 정도에 넘쳐서 분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유, 이놈의 소가 나를 배신해도 이게 이렇게 똑같을 줄 몰랐다.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구나. 이 괘씸한 놈아, 괘씸한 놈아. 자, 그러면 여러분 황씨가 이때 느끼는 여러분 정서는요. 여러분 사실 소한테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단 어떤 상황에 대한 배신감. 너무 당황스럽고 얘라 허무하겠죠. 그래서 허망함. 이게 황씨가 느낀 정서예요. 배신감, 허망함. 자,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서 덜미를 꽂으며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 이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얘들아? 꼬집어서 자극을 줘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야. 꼬집고 얘들 뜯어가지고 얘네들 자극을 막 줘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뒤늦은 여러분 행동이죠. 고라댁은 어서 날이 새어서 소 배를 가르고 태중의 새끼를 꺼내며. 그럼 암소가 지금 뭐한 상태였어 얘들아? 이 새끼를 뺀 상태야. 임신한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얘들아 선출이하고 이런 황씨가 막 싸울 정도로 얘네들한테 완전 지극정성이었어. 근데 여러분 암소 하나 가지고 왜 이러나 하지만 이러면 지금도 암소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러면 특히나 이제 60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를 팔면 이러면 대학 보낼 정도야. 사람을 대학 보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새끼까지 냈네? 그럼 소가 몇 마리야? 2마리를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거였다. 2마리를 팔 수도 있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다 허투루 돌아간 거야. 근데 이러면 이 고라댁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 배를 갈라서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이 소를 고아가지고 남편 몸보신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고라댁이 나쁜 게 아니라 고라댁은 잘 몰랐던 거지. 술 지게미를 거기 놔도 얘가 소가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고 약간 무지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진짜 얘들아 존중하는 거야. 남편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남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얘들아 이 고라댁을 여러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 왜냐면 좀 무지하고 어리숙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어리숙한 사람인 것이다. 실수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 생각과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황씨하고 고라댁의 상황을 좀 보면요.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이걸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동상? 이몽,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곳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마지막 15번째 문단.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음 대목까지. 여러분 금음이 섣달 금음이니까 1월 말까지는 그래도 좀 공국을 내어가면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치부하면서 겉으로는 하늘 아래 이 동네의 소가 술 취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또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면서 탄식이 거듭이었다. 그럼 자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 소를 살리려고 사실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소를 잡으면 싼값에 여러분 고기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실리적인 생각도 해. 여러분 그러니까 실리적인 생각도 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이 농촌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진심으로 어떤 다른 농민들을 위해주는 마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농촌이 점점 몰락해가고 농촌이 얘들아 공동체의 가치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황씨하고 여러분 선출이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3인칭 전제작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냐면 그쪽으로 가서요. 자, 여러분 이 암소의 기능 잘 기억해 주세요. 암소는 여러분 농촌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어.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어. 사람은 자식은 팔아도 소는 안 판다는 말도 있었어. 옛날에는 진짜 이런 말도 있었거든.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60년대까지 그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 자식은 팔아도 소는 안 판다. 이럴 정도로 농촌에선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암소가 죽었다는 건 농촌이
암울한 미래를 가지게 될 거다. 아까 이런 농촌이 뭘 했다고? 몰락했다. 이거를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암소는 여러분 황씨의 채무 변제 수단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암소가 죽었다는 건 변제가 불가하다는 뜻이고, 왜냐면 선출한테 돈을 갚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선출의 입장에서는 선출이가 이 돈을 가지고서 어딜 가려고 했냐면 서울 가서 살려고 했었어. 근데 그러면 서울에 대한 여러분 이 선출의 희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소의 기능들을 잘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쌍주기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러면 쌍주기원은 서천흥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러면 이제 중심인물이자 이 글의 주제는 충효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 그럼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이 유교적 가치관을 얘는 잘 지킬까 안 지킬까? 너무 잘 지키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제와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지? 주동인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 이제 영웅의 면모가 너무 잘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고전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영웅의 면모가 잘 드러나니까 어떤 소설이든 뻔하게 나타나는 인물 유형이야. 그러면 이런 인물을 우리 뭐라고 하지 얘들아? 전형적 인물, 그치? 그래서 이러면 서천흥은 중심인물이고 주동인물이고 전형적 인물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천재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왕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이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얘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회가 운영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이 신하가 임금님을 위해서 위계 질서 상하의 관계를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위계 질서는 여러분 수평적이다란 말 나오면 돼야한데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야. 수직적 관계가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간은 고전 소설은 무조건 수직적 관계가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당연한 여러분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가끔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수평적이란 말 나올 때 있어요. 이건 무조건 오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은 인물들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는 좀 다른 양상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적의 인물이 적대국의 인물이 여러분 여기선 누구냐면 여러분 태자. 그러면 이 태자가 충효의 가치를 각각의 방식으로 구현시키고 있다라는 거. 원래는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는 여러분 중심 인물이 있으면 주동 인물이 되고, 그 주동 인물과 반대가 되는 반발을 하는 반동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반동 인물은 충효의 가치를 안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자는 이걸 너무 잘 지킬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7천에 1조. 이러면 1조가 뭐야 얘들아? 이건 도와준다. 가담한다. 그치? 가담 도와준다. 자,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다른 영웅 소설과는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 서천흥이라고 하는 영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영웅적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의 얘들아 그 공간적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고전 소설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공간적 배경이 거의 대부분 여러분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고전 소설의 배경 거의 대부분 중국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거의 한 70%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30%야. 그러면 여러분 중국과 여러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국의 얘들아 그 공간적 이런 어떤 이 신하들과 임금님의 위계관계 이거 여러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왜 위계관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이러면 중국은요 땅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여기 중심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중원이라고 불러. 중원, 가운데 있는 위치. 그러면 이 중원은 누가 다스리냐면 천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천자가 다스리고,
이러면 땅이 너무 넓으니까 천자가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다 다스리기엔 너무 큰 면적이다 보니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이나 자기 형제들 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지방, 여기 지방, 여기 지방으로 이러면 자기 신하들이나 아니면 자기 이러면 형제를 여기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불러요. 여길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불러. 그러면 봐봐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러면 중국은 천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천자의 뒤를 이을 왕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태자라고 부르고 그 태자 밑에 이러면 신하들 중에서도 높은 신하, 여기 얘들아 지역을 맡은 신하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하들이 쭉 나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누구왕 여기도 여러분 만왕이라는 말 쓸 거거든. 만왕은 여러분 사실 누구의 신하였던 거야? 천자의 신하야. 천자의 신하가 얘들아 여기 있는 만왕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침략, 나라하고 나라대로 침략을 한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거야. 알겠지? 이건 반역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천자가 아니라 왕이 있는 거고 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신하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왕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도 왕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 지금 만왕이 천자를 반역해서 여러분 지금 이 천자 즉 임금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잠깐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무슨 국이라고 하냐면 제후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후가 뭐냐면 신하예요. 신하. 그래서 여러분 신하의 나라인 남망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남망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야. 이 남망국을 다스리는 사람 그럼 누구? 왕이고 이 왕은 사실은 누구의 신하다? 천자의 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남망국이 여러분 바로 적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적국이야. 자, 명나라 변방을 침범을 하자. 남망국이 명을 침략한 건 제후국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가 여러분 이 왕의 나라를 여러분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자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천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망국의 안무사로 파견을 해요. 안무사는 여러분 협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서경이 바로 누구냐면 서천흥의 아버지예요.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망국에 잡혀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흥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럼 여러분 아버지를 구한다는 건 여러분 뭘 실천하냐면 효를 실천하는 거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 충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효를 실현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 즉 여러분 신하가 어찌 감히 왕한테 쳐들어와 그래서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을 한다. 이러면 남만태자는 남망국 왕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아들이 얘들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러면 서경을 완전 극진히 모시고 있대요. 그러면 서경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적국의 사람인데 자 어느 날 태자가 여러분 이 태자는 여러분 아까 남망국 태자 자, 이 태자가 근심하는 얼굴이 빛이 얼굴에 가득해서 말했다. 그 사이에 부왕께서 여러분 부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남망국 왕이에요. 자, 명나라와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거는 이루 셀 수 없다 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네 장수들 군사들 다 누구냐면 자기 백성들이잖아. 그럼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자,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 여러분 대원수는 장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원수가 바로 제일 높은 장군이야. 그리고 아까 여러분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누가 대원수로 출정했다고 했어? 서천흥이 대원수로 출정했다고 했지. 얘가 여러분 서천흥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서천흥이 공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부왕께서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 대인이 누구냐면 서경. 서천흥의 아빠 서경을 군중으로 데려다 볼모로 삼아가지고 아드님을 하여금 귀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순한다는 건 형태가지고 오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뭘로 쓰려고 하냐면 서경을 인질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남만국 왕의 대응 방식은 여러분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인질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소자에게 여러분 이때 소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냐면 남만태자를 얘기하는 거지. 남만태자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소자가 이걸 차마 행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신복은 여러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노비. 노비로 하여금 천리마 두필. 여러분 천리만요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여러분 역이 있어서 역자에 보면 여러분 말맞자를 쓰고 있거든. 그러면 역은 말을 갈아타는 곳을 역이라고 표현을 해. 지금은 기차 타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말은 갈아타야 되는데 이 말들이 엄청 힘이 좋아서 천리까지 가는 말을 천리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야 얘들아. 하루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산골짜기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에 가십시오.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만국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적국의 태자가 여러분 뭐 하겠다고 하는 거야?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질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덕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에게 은혜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들아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얘들아 지금 행동이 어때 얘들아? 당연히 대조적일 수밖에 없지.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대조라고 딱 써줘. 자, 그래서 서안무사가 위로하면서 말했다. 아까 여러분 안무사로 온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서경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가 서경이에요, 서경. 내 어찌 그대의 인정어린 마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서경은요 서경이 아니지 미안해 남만태자는 어떤 걸 지금 바라고 있냐면 자기 나라 망하지 않게 그리고 전쟁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들아 누가 죽는다고? 우리 백성들이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인정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인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웅인 서천흥이 여러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즉 효를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작별했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했다. 자 이때 서원수가 여러분 아까 원수 자리에 있었던 게 누구였지? 서천흥, 그치? 서천흥이 길협, 여러분 길협은 아주 좁은 길을 놓아서 보낸 후에 또 싸우러 나가서 적장 수십 명을 죽이고 생생장구하고 잃었던 고을도 빼앗아 오고 남만국의 수만 백성들을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 크게 떨쳐졌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네모 박스 만들어 놓은 게 서천흥의 영웅적 면모죠. 그럼 이 영웅적 면모는 여러분 왕을 위해서 계속 위협을 달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천자를 위해서.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여러분 만왕은 사실은 서안무사를 기다리긴 했지만 이 서안무사를 잡아오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렸더라? 자기 아들한테 명령을 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그러면 서안무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왜?
그래야 서천흥이 얘들 날뛰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왜냐면 인질로 잡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11쪽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이어서 할까 얘들아? 자,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천작게 보낸 뒤 이제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이러면 자, 승전한 표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겼다고 이러면 문서를 먼저 작성해서 임금님한테 보낸 거야.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얘들아 왜 이걸 했을까? 각오지. 자기가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먼저 써서 임금님께 보내고 그 안에 무조건 난 이거 승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수들과 이런 만왕을 어떻게 하면 잡을지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비밀스럽게 한 병사가 다가오더니 군영 바깥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하고 망국 사람 한 명이 와서 서찰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이게 서경, 그리고 아까 서경을 여러분 남만태자가 얘들아 어떻게 해줬어? 얘들아 자기 신복이랑 같이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태자의 신복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서원수가 서찰할 때 보니 서찰의 내용은 이러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번 문단은 여러분 이제 서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고 나왔던 안무사 서경입니다. 제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전해서 자기가 도망쳐 왔으니 오신 대원수는 누군지는 몰라도 바삐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남만태자가 너네 아들이라고 하는 썰이 있어 라고 했지만 정확하진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서경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서경도 자기 아들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군지는 몰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서경은 대원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자신 아들인 걸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서원수가 서찰을 달고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이 아득했대. 그 이유는 누구 이름이 적혀져 있어서? 아버지. 그치?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바삐 군영 문 밖에 나아가서 맞이를 하니 서안무사의 머리는 빛발이었고 모습이 너무 수척했지만 자기 아버지였다.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고 몹시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정민이 혼미해서 까무라쳤고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 6살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거의 적어도 10몇 년은 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그걸 어찌 알아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어줘. 어찌 알아보리요? 어찌 알아보리요? 밑줄 쫙 긋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걸 이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여러분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이건 제목 고전 소설의 특징이야. 자,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역시 통곡을 했고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서 주물렀다. 뭔가 이러면 좀 과장하긴 하는데 기절을 했는데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아버지가 어루만져 위로해주며 말했다. 살아서 만나니 이 기쁘기가 끝이 없지만 이루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 와 그간의 재앙과 고난에 대해서 근심스럽게 얘기를 했다. 자, 이때 남만태자가 서안무사를 보낸 뒤에 곡승상과 의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만의 태자는 곡승상과 앞날의 여러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가세요. 자, 아무리 이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서원수는 장수로서 지략이 손무, 오기, 제갈량과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손무, 오기, 제갈량 여러분 삼국시대에 중국의 삼국시대에 제일 뛰어난
뛰어난 여러분 책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뛰어난 여러분 장수들 책사들을 버금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얘네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들로서 우리가 어찌 여러분 서천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자성어로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그럼 오합지졸의 누구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방독대 병사들을, 자기네 병사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서한무사를 살려보내서 은혜를 끼친 것이요,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더라도 서한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시기도 하고 서원수는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도록 우리 한번 권해봅시다. 설득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옆에 태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하기 방식을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자신이 서경을 왜 풀어줬는지에 대한 의도가 나오죠. 자, 이 나라를 위해서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경과 서천흥의 인간적인 여러분 도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살려줬으니까 얘네들도 우리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명나라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장군을 만나서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니 결국 봉변을 당하신 건 국군이 불행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잡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나라에 만왕이 잡히고 만왕이 여러분 이렇게 된 건 만왕이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해서잖아요. 근데 태자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잡히신 건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정했대 얘들아? 나라가 얘들아 국군이 그치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 이런 게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이야. 사실은 이런 만왕이 잘못한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걸 국군 운명을 탓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급히 길을 재촉해서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위도 한쪽을 벗고 그 다음에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문서를 쓰고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벗어요. 여러분 왜냐면 옛날에는 옷이 얘들아 그 안에 내복 같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얀 소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얀 옷을 입고 투항을 해야 돼요. 우리 하얀색 깃발을 들면 투항하는 깃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형장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한테 씌우는 칼이야, 칼. 이 칼을 여러분 칼이 뭐냐면 진짜 이 베는 칼 말고 목에 얘들아 이렇게 혹시 이렇게 구멍 뚫린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얘들아?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이걸 쓰고 스스로 항복문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나라의 선봉군대가 태자를 잡아서 중군에 아뢰니 서원수가 명을 내서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게 하여라 라고 했다. 태자가 코에 땅을 대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항복문서를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태자는요 이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기가 납작 엎드려야 나라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기대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진정 위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직접 뉘우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보기 시작했을 때 적국에 있는 태자도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자기 스스로의 충효를 지킬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충효를 지키고 있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는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서원수가 항복문서를 받고 태자가 붙인 서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을 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또 한번 서술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또 던지네. 그럼 이 부분이 뭐라고 얘들아? 서술자의 개입. 군사에게 명해서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여러분 아까 이 칼이 진짜 이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목에 형장을 맨 그걸 빼두고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니 두 번 절을 하면서 말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복해온 사람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갚아야겠다. 아버지를 위해 줬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왕의 죄는 면치 못하지만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적기 아래에서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원수의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황제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건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가겠다? 충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목숨을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효를 위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눈물이 얼굴에 가득했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 이런 말하는 게 참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고 기상 이러면 기상이라는 건 몸의 기운이에요. 몸의 기운이 활달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 여러분 천하의 얘들아 모든 여러분 이 왕의 자리를 국왕다움의 모습이 드러나서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그럼 잡으세요. 여러분 왜 태자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왕은 이미 어때 얘들아 좀 약간 마탱이 갔거든 얘들아 이 남방 왕은.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 국왕을 옹이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태자를 여러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망왕은 내려오게 하고 태자는 성분의 기질이 있으니까 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왕의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안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태자가 대안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부분 가자. 만왕의 죄악은 처벌로 면하기는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서 후세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원래 여러분 서천왕은 남만을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었네.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여기도 얘들아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하늘이 이미 이게 다 정해졌다. 운명론적 세계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이 모두 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입장이거든요. 유교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모두 다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하며 그리고 갇힌 자기 아버지께서도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적기 아래에서 만왕의 목숨은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릴 테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서 남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어루만져 근심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근심이 없게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쳐들어와라 쳐들어오지 말아라. 쳐들어오면 안 된다. 그치? 침략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 서원수가 태자에게 왕으로서 사회적 여러분 지위 그치? 이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태자가 거듭거듭 절을 하면서 고마워서 마음속으로 칭송을 했다. 내가 서안무사가 이러면 서경이 오늘날에 얘들아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벌써 품체가 이렇게 갑절이나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서경보다 서천은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서원수는 표문, 여러분 임금님께 이제 승전했다는 진짜 표문을 올려야겠죠, 여러분?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태자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워서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가 용렬하다는 건 비열하다. 여러분 너무 속이 좁다. 너무 속이 좁아서 어리석고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 수는 없으니 태자를 봉해서 대대로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게 하고 아는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얘들아 태자를 다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이기도 하지만 천자의 무너진 위계 질서를 회복해 준 거예요. 질서를 바로 잡아줬다. 이게 서원수가 표문에 올린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아래 얘들아 여러분 작품 특징 암소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얘들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주제만 다시 써줄게. 얘들아. 이 글은 여러분 전제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 보지 말고 선생님 주제 이 글의 주제만 다시 정리해줄게요. 이 글의 주제는 서천흥의 영정 활약상과 충효가치 실현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옹고직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이 났어. 아씨님 일이 났어. 사랑해서 일이 났어. 우리들 자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보는 바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가중, 여러분 가중이 집이에요. 집안에서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갈등이 시작된 거야. 자수가 몇 명이 됐대? 2명이나 됐대. 그치? 그러면 여러분 2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진위를 밝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위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야. 자, 마누라님이 얘들아 누구냐면 좌수의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누라님은 좌수의 부인.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대경실 때 너무 크게 놀라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자수님이 중을 보면, 여러분 중이 누구냐면 스님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스님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을 무수하게 하고 불도 이러면 불교를 능멸하고 80당년 늙은 모친을 박대한 죄밖에 없을 소냐. 그러면 여러분 옹고집이 여러분 어머니를 차가운 방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냥 여러분 주먹밥에 밥만 이렇게 줬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옹고집이 엄청 부자거든요. 엄청 부자. 그러면 이 부자인데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 실천을 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좌수의 죄는 2가지야. 스님에게 얘들아 간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 나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모친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이 빈칸을 안 만들었지만 요거 하나만 정리해보자. 그러면 옹고집이라고 하는 이 인물 유형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옹고집은 여러분 이 조선시대 후기에 쓰인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이 작품이. 그러면 돈은 많대요. 근데 유교의 정신인 여러분 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돈이 얘들아 갑자기 막 생겨났대.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부터 양반집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돈이 많아진 신흥 여러분 상인 계층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신흥 여러분 중인 혹은 상인 물건을 판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흥 상인들이 언제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중인들이 조선 후기에 나오기 시작을 해.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중요하냐면 어떤 여러분처럼 불교라고 하는 가치관이나 유교라고 하는 가치관보다 정신적 가치보다 돈, 물질적 가치.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는 이런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팽배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옹고집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딱 설정을 해서 아니 물질적 가치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애는 이렇게 봐봐 천벌 받아 너네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대를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래서 이러면 자기 아내도 안 해요. 이러면 이 자수가 이런 죄가 많다라는 걸. 그래서 지신 땅의 신께서 얘들아 화가 나시고 부처님이 도수를 부리셔서 하늘이 주신 죄를 인간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얘들아 자기 남편이 2명이 된 거는 여러분 누가 얘들아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신이. 그치? 그러면 여러분 마누라는 좌수가 2명이라고 한 것이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춘다너미. 여러분 춘다너미는 여러분 노비야. 여러분 자기 노비를 빠르게 불러서 네가 나가서 진짜 자수를 진위를 알아와라. 춘다너미가 빠르게 나와서 문틈을 내다봤더니 네가 온가다 내가 온가다 하면서 서로 싸우다 보니 언어 동정. 이러면 언어 동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러면 이목구비 얼굴까지 모두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춘다너미가 수지오지자옹이라 누가 누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암컷과 수컷을 누가 구분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허언가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허언가가 등장했지?
갈등 시작한 거지? 그럼 이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마누라님이 이 말을 듣고 변색하면서 이러면 어떤 말을 전해 들었을까요? 마누라가 중간 부분에 무슨 말을 전해 들었을까? 진짜랑 가짜랑 진위를 구분하라고 뭐라고 했잖아. 진위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진위 구별 불가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갑자기 얼굴색이 딱 변하면서 우리 둘이 만날 때에는 여필종부 돈을 받아서 이런 여필종부는 아내는 분명히 얘들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 되는 게 옛날 유교적 가치관이야. 그래서 서산에 지는 해를 긴 노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도 한 날 죽자 천지맹세하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에게 증인을 세웠는데 이 말은 여러분 서산에 지는 해를 여러분 노로 잡아맨다라는 건 시간을 잡아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잡아서 맬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무슨 편법을 쓰고 있는 걸까? 여기는 추삼정 관념의 구체화 이거고 추삼정 관념의 구체화를 쓴 건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잡아서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 생전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러면 이 하늘에 있는 여러분 해와 달한테 이런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딱 여러분 결혼까지 했는데 근데 이외에 변이 생기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이게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노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공부자라고 하는 중국의 얘들아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과 비교를 하려고. 여러분 이 공부자도 결국은 여러분 큰 화를 입고서 성인 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고로 성인내도 일식 고뇌 한 번은 여러분 고뇌 여러분 애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우리 집에 이런 변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네 집도 큰 변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큰 변이 생겼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을 두 남군 무슨 일인가. 자, 여러분 아까 맨 앞에 여필 종부라는 말을 썼잖아. 여러분 아내는 누굴 따라야 된다고? 남편. 근데 남편 지금 몇 명이래? 2명이래. 그러니까 어느 남편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지조가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데 남편만 여러분 지조절기를 가지겠다고 약속을 딱 했는데 누구에게 지조절기를 지켜야 되지? 여러분 지금 너무 갈등,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옆에 보면 마누라의 말하기 방식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해. 왜냐면 남편이 몇 명이 돼버려서 2명이 돼버려서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 군자들과 자기를 비교를 해. 자기에다 성인 군자들도 큰 고난을 겪어서 성인 군자가 되는데 우리 집에도 이렇게 큰 고난이 생겼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행실은 여러분 지조를 잘 지켰지만 남편이 2명이라서 대책이 서지 않는다.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고 있을 때 며느라기가 여쭈길. 그러면 여러분 며느라기니까 여러분 이 좌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마누라의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며느리가 물어보길 집안의 변을 보면 무슨 채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채모라는 건 체면이야. 집에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보자라는 건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진위를 파악해보자. 자, 사랑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허웅가가 나앉으면서 여러분 허웅가가 가짜죠 여러분. 가짜가 앉아서 아가 자세히 들어보아라. 창원 마산포에 너희가 신행으로 올 때 여러분 신행이 온다는 건 여러분 신혼여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혼하고서 여기로 올 때.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을 어디서 했냐면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하고 남자 집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여기로 왔을 때, 우리 집으로 왔을 때, 저 시집 왔을 때라는 뜻인 거지. 자, 기마 열 필에다가 온갖 기물을 실어두고 나는 후배에서 너를 따라왔는데 뒤에서 따라왔는데 상사마 한 필 뒤동 걸어서 실은 것이 모두 파닥파닥 절단이 나서 노동이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 벽장에 넣었으니 이게 거짓말 같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허웅가는 며느리에게 과거에 이들아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 너희들 처음 시집 올 때 너희 집에서 이러면 시집 올 때 얘들아 막 선물을 보내거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얘들아 말 한마디가 얘들아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던 여러분 시집에서 시댁으로 보내는 선물들이 다 못 쓰게 되지 않았냐. 그거 저기 장롱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거짓말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너의 아비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여러분 자신이 진짜라고 얘들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진짜라고 주장을 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5쪽으로 가볼게. 근데 실온가, 그러니까 진짜가 나앉아서 말하길 아이고 저놈 보시오 내가 할 말을 지가 다 하고 있네. 에이고 아이고 일을 어쩌냐. 세아가 내 얼굴 자세히 보아라. 네 시아비는 내가 아니더냐. 그러면 여러분 실온가는 허웅가랑은 좀 다르게 이들이 얘기하죠. 과거의 기업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로? 외모로 진위를 밝히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외모로 진위를 가리자고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어차피 외모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가 그럼 더 진짜 같아 보여요? 허웅이. 왜냐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머리에 금이 있고 이런 금이 우리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가르마가 있잖아요. 가르마가 있고 그 가르마 가운데에 백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얘들아 이걸 진위를 밝히는 데 쓰냐면 옛날에는 남자들이 뭘 했지 얘들아? 상투를 틀잖아요. 상투를 여기에다가 가운데 머리를 딱 묶으면 가르마가 안 보여요. 여기 가운데 얘들아 흰머리가 나는 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얘들아 또 상투를 여기 딱 틀어가지고 모자를 딱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시아버지가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가 생각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떤 거냐면 숨겨진 여러분 신체 비밀. 숨겨진 신체 비밀을 제시하고 있다. 실온가가 나앉아서 머리를 풀고 표를 딱 보여주니 머리를 딱 보여주니 이 대가리가 땅땅해가지고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이 아니랄 것 같더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흰머리는 없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땅땅해서 여기를 내가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방울 안 나갈 정도로 돌대가리라는 뜻이야. 머리가 너무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약간 뭐 하고 있는 걸까? 놀리는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 해악성을 만드는 거야. 맞아. 해악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악성 유발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돌대가리 이게 멍청하다라고 하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허웅가가 딱 나앉아서 요술을 부려서 흰 털을 빼어다가 여러분 저기 머리에다 딱 붙였대. 그러면 여러분 저 누구냐? 진짜의 머리에 있는 거를 자기 머리에다 심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온가의 표는 여러분 쓸데없는 게 돼버렸어. 왜?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 백발이 없거든요. 그런데 허웅가에는 머리의 표가 생겨버린 거죠. 왜? 비현실적 요소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위를 다른 결과는 누가 얘들아 진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웅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허웅가가 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자, 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허웅가가 뭘 했냐면 비현실성을 쓴 거죠. 여러분 우리 비현실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지? 전기성.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전기적 요소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며느리야 내 머리 좀 빨리 자세히 봐라 하면서 며느리가 나한테 맞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입니다 라고 하니 실온가가 가증 복통을 하면서 머리를 와두와두 두드리면서 이러면 자 여기서 성격머리가 너무 잘 나와요. 성격머리가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 왜냐면 여러분 막 질투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증명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할 막 때리기 시작한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실용가의 억울함이랑 실용가의 얘들아 이 못돼 먹은 성격, 못된 성격을 여러분 이거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치? 이거예요. 간접적 제시를 하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허언가는 제 애비를 삼고 실혼가 진짜인 나는 구박을 하네. 아이고 나 죽겠네. 내 마음 서러운 원정을 누구에게 말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실혼가는 어떤 여러분 심리를 갖고 있냐면 서럽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진짜라는 게 안 밝혀져서. 그래서 여기서 실혼가의 심리는 서러움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중략 부분을 한번 또 가보자.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이나 여러분 진위를 밝히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얘들아 실혼가가 하고 어떨 때는 허언가가 하고 여러분 계속 완전 달라요. 계속 이 누가 진인지를 밝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동헌에 가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소송을 거는 소설을 송사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송사소설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자, 그리고 송사소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뭘 밝히냐면 진짜를 밝히는 소설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런 소설을 우리는 진위형 소설이라고 해. 그래서 진위를 밝히는 소설의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짜로 판명된 이 실혼가는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을 하게 되고 산속에 가서 도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해보자. 실혼가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진짜니까 계속 진짜라고 우겼겠지. 판결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또가 너 괘씸하다. 죄도 안 뉘우치네 라고 하면서 이 마을에서 추방을 시켜요. 만약에 이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얘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혼가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실혼가를 여러분 누가 좀 대신하는 거야? 허언가가. 그렇지. 그래서 허언가의 대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실혼가가 얘들아 결국은 누굴 만나냐면 여러분 도사님을 만나.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준 여러분 도사님을 만나서 실혼가가 듣기를 다해서 천방지방 여러분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선생님 아랫부분 내릴게. 천사라도 여러분 천사 한자 그대로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1000번 죽더라도. 그치. 무석이 뭐냐면 아까울 건 없고 자기가 10,000번을 죽더라도 아까울 거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긴 죽어도 괜찮다. 근데 다만 여러분 다만 명령하신 도덕하에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기 죽어도 괜찮은데 근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상의 늙은 모친 아까 여러분 어머니가 80세라고 했거든. 80세의 나이 드신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규중에 자기 어린 아내와 자식들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원견지 멀리서 본 후에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바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가족과의 만남을 부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실혼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진심으로 이제는 잘못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단이 나 여러 번 수백 번이라는 뜻이야. 여러 번 수백 번 애걸하니 도사가는 말이 다음 페이지. 이 천지간의 못을 놓아 인제도 80당년 이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해서 너 놓을 거냐? 그럼 여러분 인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도 이번에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쁜 놈아 너 또 가서 이렇게 이제도 또 너희 어머니를 구박할 거니?
불도를 윤멸할 거니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인데 정상이 그래도 가증하고 그 다음에 너의 정성이 그래도 좀 가득하고 너의 처자가 불쌍하니 방송하대요. 여러분 이 방송이라는 한자가 지금 여러분 그 영상을 송출할 때 방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영상을 송출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을 방면시킨다라는 의미로 썼어.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렸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너희를 살려줄 테니 돌아가서 기가 청산하거나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써주면서 이런 가로대가 뭐냐면 말씀하시길이란 뜻이야. 말씀하시길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들어가면 괴이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은 허응가와 그의 자식들이 허수아비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허수아비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들아 이놀불견 여러분 보이다가 갑자기 얘들아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니 시롱이 질거 돌아와서 제 집 문 앞에 다다르니 고루거각 여러분 누각과 집이 아주 높다라는 건 여러분 부잣집이란 뜻이야. 그 부유한 높은 집의 청풍명을 맑은 경치는 옛날에 자기가 즐겼던 그런 경치였다. 담장 안에는 홍련화라고 하는 꽃이 나를 보고 반기는 것처럼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잘 있더냐 옛일을 생각하니 이러면 자금시 작비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이 다시 생기진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추방당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돌아온 그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가소롭다 허언가야 이제도 네가 온가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들어가니 마누라가 이 거동을 보고 심히 놀라면서 말하길 아이고 자수님 저놈 또 천사를 맞았는지 하늘에 살을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을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아내가 자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때 누굴까요? 허은가한테. 그치? 왜냐면 아직도 허은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럴 즈음에 방에 있던 옹가는 얘들 이때 옹가는 허응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치? 허응은 간대없고 집 한 묶음만 놓여져 있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집 한 묶음이 아까 위에 있던 여러분 괴기한 일 여기 있었죠 여러분? 그 기괴한 일에다가 좀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허응의 자식들도 허수아비가 되니 가중제인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전 소설의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네. 비현실성. 아까도 나왔지만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잘 드러나고요. 자 좌수가 부인보가 하는 말이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게 무수히 많이 낳았으니 그놈과 한 가지로 얼마나 좋았는가. 한상에서도 밥도 먹었는가 라고 하면서 아내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왜 놀릴까? 진짜를 못 알아봤으니까. 자 그리고 부인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묵묵부답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며 허응의 자식을 살펴보아도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하더라. 그래서 부인이 일변 한편이라는 뜻이야 돼요. 한편이야 한편을 한자로 여러분 일변이라고 해요. 한편은 반갑기도 하고 한편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을 못 알아봤으니까. 자, 도사의 술법에 탐복하면서 옹자수가 모친에서 이제부터는 모친께 효성을 다하기 시작했고 이러면 이제 불교를 공경하기 시작했고 개가천선을 하니 그 어짐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소설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뭐가 너무 잘 드러나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말을 방식을 쓰는데 그 말을 건네는 방식이 뭐뭐 하더라 라는 표현들 있잖아 얘들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계속 사건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들아 앞에서 여러분 쌍주비연도 여러분 계속 말을 건네는 부분이 있었죠. 서술자의 개입. 그치? 근데 걔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아니고 그냥 서술자 개입이고 여기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계속 판소리처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고전 소설의 특징 너무 또 잘 드러나는 게 있어. 결말이 행복한 결말 나오는 거. 그리고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주제가 너무 잘 드러나요.
이런 뭘 했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나쁜 사람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권선징악의 주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행동을 했던 옹자수가 여러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까 개가천선도 하는 거고. 자,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돌아왔냐면 자기한테 돌아온 거거든. 자기가 쫓겨나게 된 거잖아. 이걸 사필귀정이라고 해요. 반드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온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로 되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로 되돌아온다 라는 뜻이야. 이게 고전소설의 일반적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인간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 인간은 인간다울 때, 즉 여러분 유교적 덕목이라든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덕목을 지킬 때 여러분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해악성 잘 드러나지? 근데 여러분 풍자도 잘 드러나. 풍자가 왜 드러나냐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풍자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시롱의 행위, 아까 얘들아 엄마 괴롭히고 이런, 그 다음에 얘들아 스님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풍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도 해악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진도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 선생님 6주차는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시험점까지만 좀 풀면 될 것 같아. 그거 선생님 나눠줄게. 잠깐만요.